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도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동 지역에는 내일과 모레 최고 400mm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월까지 이렇게 버텨가면서 살아온 노동자들을 한 방에 지금 다 거리로 내모으는 짓을 한 거죠.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는데 그러면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건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탓이라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초반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화살이 집중됐습니다. 심상치 않은 여론을 의식한 듯 여당이 앞장서서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측 인사로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쬐었습니다.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은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 벌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특히 이전 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를 설명해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건 그렇게 좌파 정부만 들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보다 집값이 오른 건 맞지만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의 영향이 크다며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또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상승 국면들을 저희들이 막아나는데 일정 한계가 있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상에 대해 통합당은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인상률이 높다며 강하게 질타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에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개발 기대감으로 들썩였던 주변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개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에 대한 피로감으로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상승폭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발표될 주택 공급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6.17 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상승폭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710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에도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연이은 고강도 대책에 따른 피로감에 오름폭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올라버린 집값 탓에 쉽사리 수요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눈치 작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휴가철 비수기를 맞아 시장이 일시적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되지만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조급증이 해소되지 않아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040 세대의 적극적인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이 숨고르긴 하겠지만 떨어지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수는 역시 다음 주에 발표될 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무산으로 군 골프장과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도심 고밀 개발론이 힘을 얻으면서 공공 재건축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재건축 단지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는 물론 용적률 완화, 저리자금 융자, 사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의 반발이 예상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공급 대책에 담기는 공급 물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10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같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의료진 복지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은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400명씩 모두 4,000명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의사제를 통해 지방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됩니다.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제도인데 지방 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 근무하는 대신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지를 포함한 지방의 의료기관과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의 부족 등 지역별, 전문 과목별, 분야별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나머지 선발 인원 1,000명 가운데 50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분야 전문가로, 또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자로 육성됩니다.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특수 전문 분야, 바이오 메디칼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의대 정원과는 별도로 정하는데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오는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취지지만 의사협회는 다음 달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김정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못 미칩니다. 그나마 수도권에 쏠려 지역 의료 문제가 큽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건 그래서입니다. 의료 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 복지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의사협회는 거세게 반발합니다. 특히 10년간 3,000명을 지역의사로
천명은 중증 외상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키우는 한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도 사실상 뭐 정부가 말하는 필수 기피 의료 분야 그런 것들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는 길게는 거의 10년 가까이 더 수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기대하는 인력이 나온 이후에는 사실상 지방에서 10년 복무라고 해봤자 뭐 실제로는 2, 3년 정도 근무하는 효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안도 마찬가지.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왜 의사가 부족한지 공공부문이나 지역으로 가게 할 유인책은 없는지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면 다음 달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는데 선발 방식만 이원화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무 복무 기간 후 양질의 인력을 현장에 남게 할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병원협회는 의료 현장이 개선될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의료계 총파업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타협은 안 할 방침입니다. 정부로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도 아울러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반발과 우려가 적지 않은데 진행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것은 또다시 실패한 정책을 낳지 않도록 성과를 내고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모레까지 4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현재 가장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은 부산입니다. 특히 사하구와 중구는 시간당 80mm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고 그 밖에 영남과 서울 등 중부 곳곳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창원과 부산, 울산, 거제와 산청에 이어 조금 전 양산과 김해도 호우 경보로 강화됐고 경북 동해안은 1시간 전에 호우주의보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비구름이 더 이동해가면서 늦은 밤부터는 영동 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제주도에 이어 호남 해안도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호우주의보가 해제됐고 전북 지역도 점차 해제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인천과 충남 지역은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내린 서초구는 120mm의 큰 비가 내렸는데 영동과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영동에 400mm 이상, 영남 해안에도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이어 동해안에도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대한 대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에서 불어난 빗물에 집안이 꺼지면서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850가구에 1시간 반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빗물에 집안이 쓸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라크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우리 파견 근로자 1명이 또 숨져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라크 현지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이라크 파견 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 공군 공중급유기를 이라크로 보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받던 우리 50대 근로자 1명이 또 숨졌습니다. 이 근로자는 이라크 주변국에서 투입될 응급 의료 전용기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항공기를 통한 귀국이 지연되자 정부가 공군 공중급유기를 이라크에 파견했습니다. 급유기 내부엔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현지 급박한 일정을 고려해 처음으로 공중급유기를 재외국민 수송에 투입한 겁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 상태에서 재외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셔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급유기엔 군의관과 검역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신속 대응팀이 탑승해 근로자들의 귀국을 지원합니다. 급유기 2대에 나눠 타고 귀국하는 이라크 현지 근로자는 모두 290여 명, 800여 명의 현지 체류 국민 가운데 귀국을 희망한 사람들로 필수 인력은 이라크 재건 사업을 위해 계속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파견 근로자들은 귀국 즉시 진단 검사를 받을 예정인데 음성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충북 충주와 보은의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해 2주간 머물 예정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도 소모임에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집단 감염으로 번진 건데요. 집합 제한 해제를 앞두고 터진 교회 집단 감염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0일 교인 1명이 확진된 이후 사흘 만에 누적 환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가장 빠른 날은 13일로 확진을 받기까지 일주일 동안 접촉자가 많았던 겁니다. 교회 내 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아 확산을 키웠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하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집단으로 찬송가를 부르는가 하면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에 함께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배 시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 동시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 즉 소모임, 행사, 식사 등의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도 교회 집합 제한 해제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지난 10일부터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등 전국 교회 방역을 강화했었는데 당시처럼 곳곳에서 교회 관련 환자가 급증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집합 제한을 그대로 해제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을 약화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되는 문의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내렸던 이런 방역 원칙을 그거를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수준에 맞춰서 지역사회 안에서 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교회 방역 기준을 완화하되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지자체별로 조정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역 당국도 잠재적 확산이 우려되는 살얼음판 위에 있는 단계라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합 제한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각종 대면 모임은 자제하고 마스크 사용과 거리 두기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상 초유의 연기 사태를 빚은 도쿄올림픽이 다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러스 확산이 누그러들지 않아서 일본 안팎에서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원전 사고 10년이 지났지만 성화 봉송과 개막전 등 주요 일정이 열리는 후쿠시마 인근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서경덕 교수가 제작해 배포한 도쿄올림픽에 대한 진실인데 코로나19는 물론 방사능 위험도 여전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이런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된 부분이 확실히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올림픽이 개최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일본 내 올림픽 회의론도 확산 중입니다. 최근 NHK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6%가 올림픽 재연기나 취소 의견을 내놨고 축소 여론도 70%에 달했습니다. 또 산케이 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9개 경기 단체가 무관중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림픽 개최가 불안하다는 응답도 6개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연기 결정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일본 조직위원장 역시 비관적 입장인데다 IOC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仮に今のこのような状況がですね、続いた場合に東京大会の開催っていうのはですね、可能なんでしょうか。今のような状態が続いたらできないでしょう。We have established one principle first of all, and this is the top priority that the Olympic Games will respect and safeguard the health of all the participants.
IOC는 오는 9월부터 일본의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내년 초에는 개최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할 경우 이보다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문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박 시장님과는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피해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2주 만에 처음으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비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고 호소한 피해자의 입장에 청와대도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지난 13일 피해자 측의 첫 기자회견 직후 2차 가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입장 표명은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뒤 떠밀리듯 이뤄진 모양새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발표를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보다 뚜렷한 공식 입장을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사상검증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전향을 요구하는 발언에 논란을 빚었고 이 후보자와 민주당은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색깔론 공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전대협 초대 의장 전력을 거론하며 사상 전향 여부를 압박했고 이 후보자는 이런 질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맞섰습니다.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합당의 색깔론 공세는 민주당과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생각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통합당의 공세는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으로 이어졌는데 이 후보자는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군 면제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후보자의 자제께서는 병역 면제를 허리 때문에 받았다고 했는데 면제 판정 받기 열흘 전에 그 무거운 물통을 그냥 자유스럽게 들고 다니는 게 동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맥주 한 박스를 둘이서 그것도 번쩍 들은 게 아니라 손을 내려서 같이 들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맥주 한 박스 갖다 놓고 그것이 정말 수십 킬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호화 유학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빠 찬스, 즉 부모 찬스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학생에게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 이 땡땡 학생의 경우 모든 사람이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친이 정치인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청문회가 초반부터 색깔론 공방에 집중되면서 큰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 문제를 풀 생산적인 논쟁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제적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이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110명이 제출한 것으로 제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두고 민주노총이 찬반 투표를 했는데요. 결과가 부결로 나오면서 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은 불발됐고 민주노총 내부의 후유증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네, 김주환입니다. 네, 먼저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임시대의원대회는 오늘 오전 8시 시작해 저녁 8시에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시대의원 대회에는 대의원 1,479명 가운데 1,311명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은 38.3%인 499명, 반대는 61.7%인 80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노총의 대의원 대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에 의결기구입니다. 조합원 500명의 1명꼴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22만 명의 22년 만에 대타협으로 기대를 모았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노사정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네, 이른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는 지난 4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먼저 제안해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통령직 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그동안 경사노위의 참여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의 제안이라 더욱 기대가 컸고 말 그대로 22년 만에 완전체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40여일간의 논의 끝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담은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협약식을 불과 10여 분 정도 앞두고 민주노총 내부의 반대로 김 위원장이 협약식에 나오지 못하면서 노사정 합의 선언은 파행됐습니다. 꼭 타협안을 관철하겠다는 김 위원장은 조합원의 뜻을 직접 묻겠다며 직권으로 임시 대의원대회까지 소집했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민주노총의 이탈로 노사정 합의안은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이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의 무게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민주노총 김 위원장이 합의안이 부결되면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라 민주노총 내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환입니다. 제주항공이 7개월여 만에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인수 무산의 책임을 두고 두 항공사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데 1,000명 넘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대량 실직 우려도 커졌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7개월여 만에 손을 뗀 겁니다. 선행 조건이 완결되지 않았고 인수 후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포기 이유입니다. 제주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즉각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제주항공과 맺은 주식 매매 계약서상의 선행 조건은 완료했고 계약을 위반한 건 제주항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계약 위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며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제주항공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인수를 전제로 운항 중단과 구조조정 등을 종용하는 등 사실상 경영에 개입해 왔는데 이제 와서 발을 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찌감치 포기를 했으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7월, 지금 6개월까지 이렇게 버텨가면서 살아온 노동자들을 한 방에 지금 다 거리로 내모는 짓을 한 것이죠. 앞서 공개된 녹취록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하고 그리고 희망퇴직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그 논의도 있었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은 셧다운하는 것이 제주항공이 등을 돌리면서
자본 잠식에 빠진 이스타항공의 자력 생존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 명의 밀린 임금은 물론 대량 실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에 만약에 파산에 이르게 되면 우리나라 항공업계 최초의 대량 실업 사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실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업계가 재편되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고용 안정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스타에서 먼저 법정 관리 신청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봐서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중단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일시적 지원보다 항공업계에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과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책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에 이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는 언제나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As far as closing additional embassies, it's always possible. You see what's going on. 추가 폐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열어두며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중국이 미국과 유럽의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트럼프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said enough. We're not going to allow this to continue to happen. 휴스턴 총영사관은 양국이 수교한 뒤 중국이 미국에 처음 개설한 영사관입니다.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큰 곳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 내 연구 결과를 훔치며 스파이 활동을 하는 전초기지로 보고 있습니다. It has been long discussed and asserted that the office here in Houston was engaged in inappropriate forms of information gathering and influence operations. 이번 조치 배경에는 이 같은 기술 패권 경쟁뿐 아니라 미국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전략도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내 높은 반중국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타이완, 위구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중국을 전방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미 FBI가 기소한 중국인 군사연구원을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이 숨겨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중국 공관 폐쇄의 또 다른 불씨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총영사관 폐쇄 요구가 불합리하다며 반드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주장은 악의적이고 모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부산의 한 PC방에서 10대 여성이 다른 손님과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공격한 건데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PC방 흡연실로 여성 손님 2명이 들어갑니다. 50초쯤 뒤 먼저 들어가 있던 19살 A양이 일어나 한 명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뻗습니다. A양은 이후에도 저지 않은 다른 손님과 종업원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PC방에는 다른 손님도 많았지만 흉기를 들고 있어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흡연실로 다시 들어간 A양은 재떨이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들이 바깥에 이렇게 있었고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만 들었어요. 칼버려 막 이런 소리. 피해자 가운데에는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잔인한 흉기 난동을 벌인 A양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A양은
최근 정신과 질환으로 처방받은 약이 있는데 제때 먹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PC방을 찾기 전에 술을 마셨고 흉기도 직접 집에서 챙겨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말싸움이나 몸싸움도 없었던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흉기를 휘둘렀는지, 또 흉기를 왜 가지고 왔는지 의문이 많지만 경찰 조사에서 A양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목한 건 아닌데 또 묻지마라 하기도 좀 그렇고 범행 동기를 모르겠고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신청한 구속영장이 나오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교정 주제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죠? 네? 주체사상의 원조 맞죠? 제가 원조시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전제협 조직 성원들은 내일 아침 김일성 초상 앞에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그럼 뭐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사상 전향했느냐, 뭐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네, 오늘 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후보자가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것을 두고 이렇게 때 아닌 사상 검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인영 후보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제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 만큼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뭐 대북관, 안보관이 주된 쟁점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체사상 신봉자냐라는 질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북한도 주체사상 이제 더 이상 강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국의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잣대를 지금 여기다 대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일단 전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향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결과적으로 이인영 후보자가 이 주체사상 신봉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제 자체가 굉장히 오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후보자는 분명히 그 당시도 지금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만약에 신봉자라고 한다면 전대협 때부터 지금까지 현 정권까지 모든 정권들이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밝혀내지 못한 걸 지금 뭐 태영호 의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굉장히 무리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사선 의원이에요. 사선 의원이면 그 유권자들이 4번을 뽑았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그 우리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도 거기에 아울러서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너무 무리한 그 사상 공세, 진짜 공세적인 어떤 차원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났고 우리 청문회의 어떤 문화를 오히려 좀 악화시킨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무리한 사상 검증식 공세가 펼쳐졌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한 번 정도는 태영호 의원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전대협 하면 그 안에 분명히 뭐 NL과 PD 지금 많이 통용되는 단어죠. 그리고 일부 계파에서는 사실상 친북적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대 의장이었던 이인영 의원이 정확하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만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서 해당 부분, 주체 사상을 벌였느냐 이 질문이 좀 지나치게 반복된 측면이 있어요. 예.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이니만큼 과거에 대해서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의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북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인영 후보자가 미처 가지지 못한 북에 대한 어떤 비현실적인 접근 방법, 제 개인적으로는 이인영 후보자가 지금 내세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뭐 뒤에도 다루겠습니다만 대동강의 물과 맥주, 뭐 우리나라의 쌀을 교환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적 해법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조목조목 짚었다면 훨씬 더 빛이 나는 질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탈북자 출신의 미래통합당 의원 2명이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지성호 의원의 질의가 저는 굉장히 빛이 났다고 보거든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이인영 후보자에게 물었는데 이인영 후보자가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예. 처음에는 그 사진을 보고 누군지도 알아내지도 못했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태영호 후보자의 이 주체 사상 질의 때문에 언론의 관심에서 좀 묻혀버린 경향이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과도하게 반복적인 이 질의가 아쉬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런 사상 검증식 공세가 논란이 됐는데 그 주체 사상 발언 부분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또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그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태영호 의원 작심한 듯 주체 사상을 여전히 신봉하느냐 식의 낡은 사상 검증을 퍼부었는데 그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북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이런 탈북자 출신이 국무위원의 이적성 여부를 검증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출신이라 그래도 지금 벌써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예. 우리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무위원의 어떤 이적성 문제라든가 등등의 부분들을 다 검증할 그런 자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서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겉도는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렇게 시청하는 국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명백한 증거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일종의 낙인 찍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예.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면 본인의 어떤 그 과거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인영 후보자가 전대협이라 그러지만 전대협 활동이 그냥 뭐 학생운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국 민주화에 굉장한 많은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여했거든요. 네. 이인영 후보자가 본인이 그 시기에 어디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북한을 위해서 존재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 지향적인 질문보다는 오히려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조금 더 했다면 생산적이고 국민들도 좀 더 공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태영호 의원이 이제 전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에 대해서 이인영 후보자는 남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전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향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에는 주체사상 신봉자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된다고 김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서두에 밝힌 것처럼 태영호 의원이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이 반복된 질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야당 의원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좀 묻힌감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앞서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설령 태영호 의원의 질의가 반복적이고 다소 뭐 부정확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인영 후보자나 다른 여당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저는 탈북 출신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느껴져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지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때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마찬가지로 이인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문을 받으러 온 국무위원 후보로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또 김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태영호 의원의 질의를 질책하면서 뭐라 말했냐면 이인영 후보자는 대한민국 출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신 성분으로 태영호 의원을 차별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청문회 보고 나서 SNS에 뭐라 했냐면 태영호 의원, 온 국민이 듣는 자리에서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였다는 말을 했어요. 탈북자가 변절자입니까? 비판에 휩싸이자 이 SNS 글 지우긴 했습니다만 이미 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의원들이 탈북자를 마치 2등 시민처럼 보거나 변절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 이것 또한 묵과할 수 없는 문제겠다. 태영호 의원의 반복된 질의가 어설프고 서투른 것이었다면 네. 탈북자에 대한 차별은 뭐 어설프고 서투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나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태용호 의원과 이인영 후보자 간의 공방, 말씀하셨듯이 여야 의원 간의 설전으로도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도 비판을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어떻게 주체 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태영호 의원님의 그 진정성은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김용호 의원이 이제 앞서 이인영 후보자는 대한민국 출신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여당 의원들의 이런 탈북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가잖아요. 네. 이것의 근원은 사실 색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론으로 민주당이라든가 지금의 여당의 어떤 계열의 인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론을 들이대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감정을 이제 복받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건데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도 이인영 후보자한테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색깔론에 어떤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관이 어떻게 되느냐, 대북 정책을 어떤 것을 가져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바를 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뭔가를 딱 규정을 하고 이렇게 너희는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대면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어떤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민주당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변절자다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미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청문회 국무위원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검증 이런 수준이 아직도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예. 저는 이런 좀 안타까움을 좀 느꼈습니다. 오늘. 예, 여당의 맹비난 속에 야당 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교수님 지적해 주셨듯이 김근식 이제 경남대 교수도 사상 전향을 요구하는 건 냉전 시대의 색깔론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청문회 때마다 이런 사상 검증 논란이 계속 매번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사상 검증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자극적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판을 받더라도 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본인 부고 기사 말고는 기사 다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스포트라이트를 좀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네. 대립각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인 것 같습니다만 가장 아쉬운 건 다른 동료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묻힌다고 제가 거듭 지적하고 있는데 예. 사실 또 미래통합당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인영 의원이 내세운 말 중에 뭐 대동강 맥주, 우리나라의 쌀과 물물 교환하자. 작은 협력부터 시작하자. 네. 하지만 물물 교환하려고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하건 철도를 이용하건 차량을 이용하건 그 차량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통일부 장관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건 분명히 통일부 장관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또 지성호 의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과 정상회담하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 다 데려갔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정상회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들 돌려달라는 이야기조차도 못 꺼내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의잖아요. 네. 이러한 중요한 정책 질의들이 이 색깔론 앞에서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색깔론을 거듭 주장하는 게 야당에게도 별로 유리한 이슈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인영 후보자를 궁지에 몰 수 있는 다른 질문들이 언론의 관심에서 비껴나가게 되면서 국민들이 청문회 바라볼 때 또 피로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제 대북관뿐만 아니라 아들의 병역 면제 그리고 스위스 후화 유학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군 면제 관련한 진료 기록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이인영 후보자의 답변 듣고 오시죠. 대를 이어서 병역 면제했다 이런 건 정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프레임이고요. 제가 군대를 이유가 어쨌건 간에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다른 불법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 아들이 아픈 문제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제 아들한테 더 씌워지는 누명 같은 것을 아무리 청문회에 임해야 되지만 그것을 달가운 마음으로 꼭 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의원님들도 아버지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들의 허리 문제로 병역 면제를 한 것을 두고 청문회 내내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렇게 진료 기록 제출 요구에 잠시 울컥하는 모습이 비추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버지는 군대를 안 간 이유가 집회 시위 그 법률 위반으로 해서 이제 전과 기록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5급 판정을 받아서 했다는데 군대를 가려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판정과 이 모든 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병무청에서 다 진료를 하는 것이고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들이 지금 면제를 받은 해가 언제냐면 2013년, 14년 이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냐면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이었잖아요. 야당 의원이 어떤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면제를 받았다. 그걸로 엄청난 스캔들이 났을 테고, 만약에 그 당시에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면제를 줬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정부의 잘못인 것이지 이 부분을 지금 갖고 와서 그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상당한 다른 정도의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해야 된다. 예.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해서 아들이 면제를 받았으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의혹 제기만으로 국민들이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 설득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예. 야당이 자료를 요구한다면 웬만하면 내는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 전임자인 김현철 전 장관 후보자 검증회 때도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채택이 다 거부가 됐거든요. 특히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여당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답변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절반가량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무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그 자체를 피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달라. 아버지로서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 후보자 검증회 때 차남의 이 병역 면제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자 공개 검증 받았어요. 네. 그때 이완구 총리도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 다 몰려가서 MRI 찍었거든요. 이완구 총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어느 정도 불거졌다면 지금 이인영 후보자 아들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진 다시 찍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완구 총리 때처럼.
이 자료 정도는 진료 사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이 사실의 어떤 여부보다 좀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으로서 태도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이요. 지금 이제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병무청이 CT를 보관하고 있다. 이거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 모든 어떤 아들에 관련된 뭐 질병과 관련된 걸 한다면 사실 우리 지금 뭐 개인정보 보호도 얼마나 강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자식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편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무위원이 되려면 항상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2번의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좋은 관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제대로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증거물이 돼야지 이거를 뭐 할 때마다 의혹이 생기면 다시 뭐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지금 요구하는 건 예를 들면 뭐 감기 걸린 것, 뭐 이런 진료 기록까지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2가지 사안, 부정교합과 척추염과 관련된 어떤 사적인 진료 기록까지 있으면 그걸 보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예. 병역 면제 과정에서 드러난 2 질병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도 이 청문회마다 아들들 다 신체 검사 다시 받게 하는 게 좋은 관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가 뒤바뀌었을 때 이를테면 총리 후보자 자녀 같은 경우는 공개 검증까지 세웠으면서 이 본인들이 검증받아야 될 때가 오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 이런 태도의 차이가 결국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또 그 아들의 스위스 유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혜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고 좀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입학의 어떤 과정, 예. 그러니까 입학의 부모 카드가 예컨대 뭐 찬스가 있는 거 아니었느냐. 그런데 오늘 뭐 청문회를 보니까 그거를 아주 속 시원하게 지금 해명이 좀 되더라고요. 그쪽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 녹취를 이렇게 해서 이제 띄워놓은 거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해명이 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제일 이제 민감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돈 문제죠. 유학 자금이 얼마가 됐느냐. 그런데 이제 학비가 1,200만 원이고 뭐 생활비가 3,000만 원이고 거기가 굉장히 비싼 데인데 이걸로 되느냐. 사실상 뭐 저도 유학을 해봤지만 유학 경비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 하나에 지금 계속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로서 3,000만 원 14개월 동안 16개월이죠. 1년 4개월이라니까 16개월 동안 사실상 뭐 3,000만 원 썼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호화롭지도 않고 아주 어렵게 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 사실상 이 정도로 해서 꾸려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자체를 얘기를 하려면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뭔가 증거물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적다. 절대치만 갖고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 절약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도 굉장히 공허하지 않으려면 뭔가가 뚜렷하게 저래서 우리가 유학이라고 그러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물증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해명이 안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윤건영 의원이 드러낸 자료 같은 경우는 스위스 학교에 문의한 거예요. 예. 그 스위스 학교에서는 이 이인영 후보자 아들이 정치인 아들인 줄 몰랐다고 했는데 스위스의 바젤의 디자인 학교를 어떻게 가게 됐느냐. 파티라는 국내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연계가 되어 있어서 단계를 밟아서 스위스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 파티라는 대안교육기관에는 이인영 후보자의 배우자가 또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또 나머지 이사들 같은 경우는 뭐 노서영 관장 비롯해서 재계의 유력 인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위스로 갈 때는 뭐 다른 게 없었을지 몰라도 파티라는 교육기관에서 이 대안교육기관에 등록되고 스위스 유학 후보자로 추천받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인영 후보자 배우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유학 체류비에 관심이 참 많은데 제가 2007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예. 같은 유럽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덜란드도 유럽치고는 물가가 그렇게 낮은 곳은 아니지만 네. 이인영 후보자 아들이 유학한 스위스 바젤과는 물가가 비교가 안 됩니다. 바젤의 물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 근데 이인영 후보자 측에서 뭐라고 해명했냐면 한 달에 월세가 50만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50만 원짜리 방을 바젤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아무리 방을 따로 쓰고 플랫쉐어라고 하거든요. 부엌이나 거실 같은 거 같이 쓰는 거 사진 하나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살았으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후보자가 그런 강의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3,000만 원으로 스위스에서 1년 4개월 버티기. 2007년도에 같은 서유럽 지역에 있었던
바젤보다 물가가 싼 곳에서 대학 생활을 보냈던 저도 아주 검소하게 지냈습니다만 예. 그 물가를 고려하면 이 가격으로 스위스에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다수 유럽에서 유학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들 검소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바젤의 월세가 50만 원밖에 안 됐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불성실한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오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은 해소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인영 후보자 오늘 이제 그 평양 특사로 북한에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라면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영 후보자의 어떤 이 대북 그 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뭐 북한을 얼만큼 아느냐 그러면 전임 김현철 장관도 굉장히 잘 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얼마만큼 돌파력, 실천력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가치 속에서 이인영 후보자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특사 무엇이든 지금의 어떤 과정을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아까 얘기했던 뭐 물물교환식의 어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고 남북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미 협상이 연동이 돼 있고 아주 종속적 개념은 아니지만 그게 풀리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북한이 원하는 유엔 제재가 사실상 완화가 되려면 북미 협상의 어떤 과정이 좀 풀려야 되는 것이고 그게 풀리면 남북께서는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북미라는 것이 사실상 미국의 대선이 11월까지 이제 있으면서 그 안에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임 통일부 장관에서 남북 관계를 먼저 뚫어보겠다 뭐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시도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북한이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이익을 만족할까 그 수준으로 유엔 제재를 뚫는 것을 지금 워낙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 지금 이인영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을 만족을 할까 그런 의구심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을 그냥 마냥 놓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던 그 북한의 어떤 말의 도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겪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좀 뚫어보려는 노력은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인영 후보자 뭐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축소 그리고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남북관계 관련한 주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임 통일부 장관의 문제점은 이 쟁쟁한 청와대 출신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너무 약했다는 거거든요. 네. 김현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통일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적다 이런 토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만큼 이 원내대표까지 한 4선 국회의원의 이인영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통일부가 가질 수 있는 파워나 주도권이 좀 더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어떤 남북관계에서 뾰족한 해결책이 생기기를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의 국면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한 이 북한이 우리와 독자적으로 교류 협력을 개시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이인영 후보자가 제기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사실 개성공단 재개와 비교하면 모두 다 작은 규모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재개마저도 필요 없다면서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인영 후보자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비교적 지역적인 규모의 아이디어들이 과연 돌파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통일부 장관이 되신다면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시는 것 포함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 이인영 후보자 국회 경험도 많고 청문위원도 해본 만큼 청문회 문턱은 무난히 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은데요. 청문회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통합당 등 야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결국 또 부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여권에서의 추미애 관심사는 과연 이탈표가 발생을 했느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추미애 장관이 2번이나 탄핵 소추를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불운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 공세라고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데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보통 한번 이렇게 소추받았다가 안 되면 다시는 안 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압박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총장을 또 지원하는 그런 성격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탄핵 소추를 2번이나 실패할 걸 분명히 알죠. 왜냐하면 뭐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의 관심사는 몇 명이 이탈했느냐 뭐 이런 건데 예. 지금 계산해 보면 한 2명 정도가 뭐 4명은 예컨대 이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2명 정도가 이탈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계산이 돼요. 네. 저는 뭐 개인적인 추미애 장관의 어떤 개인적 캐릭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밀 투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라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권이 사실상 상당히 이제 이 표 응집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네. 우리 6명이다, 6표다라고 확장을 해도 그것을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저는 뭐 정의당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추측이죠. 이거는 뭐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부결시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 투표를 한 것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기화로 해서 어떤 사안도 사실상 투표 행위로 하겠다. 예. 그래서 모든 법안들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민주당은 뭐 이탈표가 없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여당에서 최소 6표가 이탈이 됐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평론가님께서는 오늘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탈표가 있기는 있죠. 예. 사실은 뭐 이 범야권에서 탄핵안 발의했을 때 110개의 표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늘 3명이 참석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산술적으로 봤을 때 찬성에 107표가 나와야 되는데 109표가 나왔고요. 무효 기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탄핵 찬성과 가깝다는 점을 염두에 놓으면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분석이 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야권에서 탄핵 발의안이 통과될 줄 알고 이걸 발의했겠습니까? 네. 당연히 지금의 의석 점유율상 부결될 줄 알았는데 이탈표가 소수라도 나왔다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그만큼 이 야당의 분노가 크다. 야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적지만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로 보면 그래도 40% 넘게 얻었거든요. 국민의 이 40% 넘는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만큼 해도 너무했다고 보는 일종의 경고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결이 되었어도요. 이 경고를 받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협치나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야당이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우리나라의 40%가 넘는 국민들을 염두에 둔다면 내가 왜 이렇게 탄핵 소추까지 됐을까? 조금은 반성하고 신중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탄핵안 발의될 때도 일부러 마스크 벗으시는 것처럼 보였고 활짝 웃으셨죠. 그리고 오늘도 이 탄핵안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자 굉장히 농담을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더라고요. 네. 그런 태도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좀 독선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만한 태도로 비출 수 있다는 점 아무리 지금 거대 여당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국민들과 야당의 민의도 국민들의 마음인 만큼 조금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추미애 장관 벌써 2번째 탄핵 소추안인데요. 계속해서 야당과 좀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만요. 지금도 그러면 왜 저 탄핵 소추안을 지금도 냈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률 용어 사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내 말 끊지 마시라고요. 조기 좀 주세요, 의장님. 의장님. 예, 이게 이제 김태흠 의원이 그 법무부 장관 입장 간문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한테 유출됐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발끈한 겁니다. 이 설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까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질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저렇게 큰 소리를 칠 필요는 없겠다. 네. 조금 더 점잖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좀 보여줘도 원하는 답을 뭐 얻거나 안 얻거나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장면을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는 안 좋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저는 이 수명자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나중에 확산이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사실상 최강욱 의원이 뭐 그 문서를 작성하는데 개입을 해가지고 일종의 국정농단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수명자라는 단어가 진짜로 이 소위 말해서 이 최강욱 의원만 사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9급 뭐 우리 행정법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수명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수명자라는 단어 하나 썼다는 걸 갖고서 최강욱 의원이 뭔가를 크게 했고 개입을 했고 이것을 국정농단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은 과하게 지금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장면이 사실상 추미애 장관으로서도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이제 같이 맞대거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통 이 국무위원들 잘 못하거든요. 정치인이고 오선 의원에다가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저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회 문화도 조금 저런 문화는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좀 더 멋진 모습 그리고 유연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 의정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호통치고 싸우고 이런 장면들은 국민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박병석 의장이 나서서 정중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뭐 수명자라거나 최강욱 의원 개입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네. 그 이야기 이전에 김간욱 교수님 말씀처럼 제발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 때문에 이 청문회나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기가 싫어집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국회 대정부 질의나 국회 상임위 활동을 보고 싶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이라면 과거에 여당 대표였던 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 견제를 받는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의 중간에 말을 끊으시면 안 되고요. 다소 억지를 하더라도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것이지 장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의를 하더라도 제발 소리 좀 안 높였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저 자리에서 바깥에 지금 의원석에 앉아있는 여야 의원들,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나오면 막 소리 지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는 시간에. 일부는 이 김태현 의원 질의하거나 또는 또 야당 의원들 질의할 때 여당 쪽에서 비속어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박성준 의원 질의할 때였던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박성준 의원. 그런 식으로 바깥에 있는 의원들도 막 해당 의원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 지르고 비속어 쓰고 이러면 국민이 국회를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 내용 여부를 다 떠나서 국무위원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최소한의 품격은 갖춰주시라. 회사에서 회의해도 저렇게 안 합니다. 그거보다 수준이 못해서야 되겠냐는 생각이 정치를 지켜보는 내내 아직도 든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예, 부동산 가격 인상률을 묻는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장관,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이 내세운 거 감정원 자료고요. 서병수 의원은 KB 국민은행 자료고요. 또 경실련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경실련 자료가 KB 국민은행 자료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상당히 올랐다. 지금 11%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오늘 딴 것보다도 김현미 장관이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뭐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좀 지극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서병수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좌파 정권이 부동산을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그걸 이념과 부동산 가격을 연동시키는 그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13% 정도가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서프라임 모기 사건 때문이에요. 2008년에 발생한.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이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죠. 그거는 세계적인 어떤 호황의 시기입니다. 이게 IMF가 끝나고 그때 많이 내려갔던 것이 또 탄력을 받아서 굉장히 올라갔던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한 27%가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아주 많이 올라갔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것인데, 저는 이 장면도 우리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우려 이들이 굉장히 있지만, 코로나19가 이게 장기화가 되고 지금의 우리도 마이너스 3.3% 2분기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 우리 IMF나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나 마찬가지로 가격이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무슨 뭐 이념의 어떤 잣대로 돼서 좌파 정부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매도 수준인 것이지 적절한 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현미 장관 오늘 사과는 했습니다만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이제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라고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두고도 이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또 지적도 있는데요.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저나 교수님 같이 정치에 대해서 평론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시적인 경제 상황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책을 펼치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은 일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미안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때만큼이나 또는 그때 이상으로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라도 호황이었죠. 지금 호황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도 부동산은 더 뛰고 있고 전세값 더 오르고 있죠. 그런데 책임지고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사과나 정세균 총리의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바라볼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 글로벌 유동성이나 전 정부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태도, 그리고 11% 올랐다. 저랑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인데요. 진보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마저도 50%가 넘는다고 말했는데 국토부에서 과거 아니다, 14%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경실련이 자료를 요구하자 그 근거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 자료도 공개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통계를 들고 나온 이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김현미 장관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하시던,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시던 물러나는 게 첫 번째 단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서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는 사실 처음 사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현미 장관의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을 해서 일단 경질론은 일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중에 장수를 안 바꾼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안정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장관을 이제 교체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관리를 하면서 이제 안정화가 되면 아마 뭐 인사 조치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이 부동산만의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상당한 유동성, 저금리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측면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을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전반을 한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였던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인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정 총리 여러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그 태릉 골프장 부지에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하겠다. 그렇지만 이제 육사 부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가 뭐 이르면은 다음 주에 그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태릉 골프장 부지 정도 개발하게 되면 10,000호 정도가 공급된다고 해요. 예. 사실상 물론 없는 것보단 낫겠습니다만 10,000호만으로 시장에
어떤 확실한 사인을 주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결국 재건축에 대해서 허가 조건을 좀 완화해 주는 것, 용적률 같은 걸 좀 넓혀줘서 아파트 단지 짓거나 재건축할 때 좀 더 많은 세대를 허가해 주는 것. 또 지금은 고도 제한이 35층으로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도 생길 것이다라는 사인을 이 자라나는 세대들이나 20대, 30대에게 줘야만 지금 30대 이 패닉 바잉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공포에 질린 이 패닉 바잉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자꾸 경기도에 뭐 3기 신도시니 4기 신도시니 신도시 짓는 것보다 이미 있는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해지면 굳이 비싼 돈 내고 서울 살 필요가 없거든요. GTX 도대체 삽은 언제 뜨는 겁니까? GTX ABC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되는데 SOC에 대해 아무래도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서 있는 이만큼 자꾸 공급 차원을 무조건 아파트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놓은 경기도의 베드타운 아파트들의 이 생활 여건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이셨죠? 네. 이럴 때 2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구 장관으로서.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의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 없으니까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뭘 바람직스러우지 않아요. 난 공평하게 공동하라는 얘기죠.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취임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이 청와대 공작 사건의 수사검사, 기소검사 공중분해시키고 좌천시켰어요. 저는 전제 사실이 틀렸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듣고 있으세요. 듣고 계시라고.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일련의 행태를 보면. 뭐가 부끄러워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내 얘기 질문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국무회의 지금 싸우러 나왔어요? 법무부 문건 그러면 최 의원에게 전달했습니까? 의원님은 페이스북 하십니까? 네, 합니다. 네,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는 건 전파돼서 갔겠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2시간 정도의 그 전파는 그 사이에 저의 글이 이미. 그래서 제가 저희와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페이스북을 하는 국민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만요. 지금도 그러면 왜 저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률 용어 사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내 말 끊지 마시라고요. 표 좀 주세요, 의장님. 의장님. 이거 시간 들어도 표 좀 주세요. 최강욱 의원이 이 작성에 관여했다. 이 지금 추측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 처음부터 그렇게 난립니까? 난리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그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질문을 하셔야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아니 그 논리. 의원님 말씀은 제 아들 신상까지 결부시켜서 질문을 하니까 오늘의 질문은
제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죄송하지만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양해해 줄 테니까. 장관 잘한다. 네, 이번에는 서울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중랑천의 수위가 침수 위험 수준에 도달해서 오늘 밤 9시 45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부터 수락 지하차도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10시를 기준으로 중랑천 월계 1교의 수위는 15.7m로 침수 도달 수위에 1.5m를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측은 앞으로 내릴 비의 양에 따라서 이 통제 시간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호우경보가 발효된 인천 지역에는 많은 비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6시 22분쯤 인천시 중구 운북동에 있는 지하차도가 침수돼 물에 잠긴 차량 운전자를 소방대원들이 구조했습니다. 이어 오후 7시 40분쯤에는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가 쓰러져 인근을 지나던 차량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밤 9시까지 36건의 집중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내용별로 보면 주택 침수와 도로 침수가 각각 7건, 차량 고립 6건, 나뭇가지 전도 4건, 간판, 현수막, 창문 안전조치 등 기타 12건입니다. 인천에는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5시 50분쯤에는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에서 불어난 빗물에 집안이 침하되면서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1시간 반 동안 인근 850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빗물에 집안이 쓸려가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쯤 경기도 고양시 신원동에서는 강풍에 건물 외장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잔해를 치우는 과정에서 1시간 넘게 인근 도로가 통제되면서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 특히 영동 지방에는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에 정체하면서 내일도 전국에 비가 오겠고 특히 영동 지방에는 주말까지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 남해안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와 함께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돼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전국에 내린 폭우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시간 전부터는 서울 동부 간선도로의 양방향이 모두 통제가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비 피해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예, 먼저 서울 지역 도로 통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하루 서울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폭우로 오늘 밤 9시 45분쯤 동부 간선도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성동교 구간부터 마들 지하차도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중랑천 수위가 침수 위험 수준까지 도달해 통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11시를 기준으로 중랑천 월계 1교 수위는 15.7m로 측정돼 침수 도달 수위에 1.5m 정도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서울시 측은 앞으로 내릴 비의 양에 따라 통제 시간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비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하루 전국에 내린 많은 비로 경기도와 인천, 부산 등에서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에서는 빗물에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1시간 반 동안 인근 850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또 경기도 고양시에선 강풍에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면서 도로가 통제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겼고 도로에선 가로수가 쓰러져 지나던 차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늘 밤 9시부터 풍수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 피해 관련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통 부동산 사모펀드는 빌딩이나 오피스 건물을 사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 아파트 투자 자체가 이례적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까지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결국 해당 아파트를 이유 없이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6가구가 사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이 아파트가 한 채도 아니고 한 동 통째로 420억 원에 팔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아파트를 사들인 게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라 소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부동산 사모펀드라는 겁니다. 부동산 사모펀드는 주로 사무용 빌딩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해 임대 수익을 노리는 게 보통입니다. 이번 아파트 투자가 이례적인 이유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이 사모펀드는 입주한 지 20년이 넘은 해당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신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투자해서 이걸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재건축해서 그 수익률을 놀아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다른 상품보다 부동산 상품의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사모펀드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거래가 자칫 강남 아파트 투기의 우회로가 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상황에서 굳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투자만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력해져서 투자 상품성이 있는 그런 주거용 상품이라면 개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제적인 이점도 있는 데다가 논란이 계속되자 이지스 자산운용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사모펀드를 청산하고 아파트를 이익 없이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부동산 사모펀드가 아파트 매입에 손을 댄 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직접 사지 않아도 막대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앞선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일 수 있는 사모펀드는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불립니다. YTN 취재 결과 현재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는 100조 원 이상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만에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큰손 또는 괴물로까지 불리는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공식 자료를 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말 51조 원 정도에 머물던 규모는 3년 뒤 103조 원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3년 새 2배나 급증한 겁니다. 여기에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처럼 공시와 다르게 투자한 부동산 투자액까지 합하면 103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 정부 들어 투자 활성화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 2차례 개편에 이어 지난해에는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까지 추가됐습니다. 그 결과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그리고 분리과세 혜택, 종부세 사실상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우회적인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혜택을 등에 업고 100조 원대로 몸집을 불린 사모펀드가 부동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03조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부동산 펀드는 각종 세제 특혜를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이 부동산 펀드를 장려해 왔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부동산 사모펀드는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매각 차익까지 노리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건드리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현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패착이었던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과 유사합니다. 엉뚱한 곳만 찌르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3.3%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1분기에 비해 3.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1.3%에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한 겁니다. 마이너스 3.3% 2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수준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마이너스 6.8% 이후 최악입니다. 한은은 지난달에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2% 초중반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겁니다. 코로나19 그 진정 정도가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재화 수출과 민간 소비 부분이 그 실적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렇게. 실제로 수출이 16.6% 급감해 마이너스 24%를 기록한 1963년 4분기 이후 56년 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수입 역시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 감소했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운송장비 투자, 건물 건설 등이 위축되면서 각각 2.9%, 1.3% 줄었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위주로 1.4% 늘었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 역시 마이너스 2% 역성장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교역조건 개선 덕에 감소폭은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보다 작았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올해 성장률 기존 전망치 마이너스 0.2%를 낮춰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세가 7월 들어서도 그 확산세가 가속화가 있다는 점, 그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떤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해서 지난번 5월 전망치를 좀 조정이 불가피하겠다. 이 총재는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8%로 제시했는데 최악까지는 안 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예, 지금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남부지방 그중에서도 부산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호우가 내려서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YTN으로 들어오고 있는 제보 영상 좀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의 부산역 지하철역 내부의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황토빛 흙탕물이 굉장히 사람의 발목 높이까지 차 있고 에스컬레이터 쪽에도 물이 가득하고 바닥에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역의 1호선이 침수가 되면서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남구 우암동 그리고 연제구 법원 앞에 남문구 사거리 쪽을 찍은 영상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고 도로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물결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침수가 많이 진행된 상태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 광안동 그리고 대연동의 화면입니다.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 물이 꽉 차 있고 지금 자동차 바퀴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도로에 물이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본 모습 역시 도로 한켠에 굉장히 물이 가득 고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에서 찍은 화면입니다. 아파트 높은 곳에서 찍었는데 굉장히 지금 바닥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원래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고요. 지금
이 부분은 복도로 보이는데 역시나 복도 안쪽으로 물이 굉장히 흙탕물이 콸콸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물이 많이 차 있고요. 지금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결을 일으키는 모습 역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로가 복잡한 곳인데 물로 굉장히 가득 차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차들이 거의 지금 헤드라이트가 거의 물에 닿을 정도로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 동구의 아파트 모습인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고 지금 위쪽에서는 빗방울처럼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바닥에도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 동구의 아파트에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범천동입니다. 앞서 보셨던 화면들과 비슷하게 지금 도로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워낙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비가 지금 물이 굉장히 도로에 가득 차 있고 차들이 비상깜빡이를 켜고 물을 헤치면서 다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위태롭게 지금 물길을 헤치면서 다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범천동에서 보내주신 화면입니다. 이번엔 좀 높은 곳에서 찍은 화면인데요. 높은 곳에서 보니까 이제 차들이 물이 가득 찬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더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연제구 거제 일동 학장 입구 쪽의 모습이라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도로가 거의 물로 차 있고 도로인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차들이 다 비상등을 켜고 물길을 헤치면서 가고 있고요. 침수 피해가 상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부산입니다. 센텀파크 앞에 화면이라고 제보 화면을 저희 YTN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파도 치듯이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센텀파크 앞에 이제 도로입니다. 인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들이 다니는 걸로 봐서 원래 도로였는데 여기가 지금 마치 강처럼 빗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이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현재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서울에는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좀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자정뉴스에서 호우 상황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